자, 견적 과정이 건축주 또는 관리자와 건설사 간의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야. 그래서 서로 지켜야 하는 기본 룰을 만드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견적 받을 때도 견적 조건서에 이런 조건으로 견적 주세요. 건설사는 그에 맞춰서 견적 금액을 냈고, 예비업체를 만날 때도 서로 만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저희 현장의 기본 룰은 이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견적을 내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 견적 과정인 거야. 근데 이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공사할 때 다 그게 문제가 생겨. 계속 맞춰가야 되는 거죠. 계속 맞춰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계약을 한 후기 때문에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돼. 그래서 이런 기본 룰들은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이미 다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100점짜리 건설사는 없어. 그래서 견적 받은 업체들 중에서 최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견적을 너무 적게 받았어. 2개나 3개 받았으면 견적 금액을 제대로 비교하고 검토하기도 어렵겠지. 네. 받아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견적을 받으면 또 마음에 안 드나요? 응. 또 받. 그렇지. 견적 받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야. 시간도 쓰고 건설사들한테 신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견적 내려갈 때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가급적 많은 업체를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면 돼. 아까 26개 견적서를 받았다고 했잖아. 만약에 3개 업체만 받았는데 운 좋게 그 3개 업체가 중간에 금액을 냈으면 관계가 없는데, 제일 낮은 업체, 제일 높은 업체, 중간 업체 이렇게 있으면. 근데 중간 업체가 시공능력 평가가 끝났고 현장 대리인도 별로인 것 같아. 못 그러잖아. 그죠.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견적 받을 때 많이 받는 게 좋고, 요 안에서 최선의 건설사를 선택한다. 그래야지 견적하면서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 조건들을 동일하게 하지 않고 견적을 받게 되면 견적을 비교 검토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다시 받고 한다고 앞에서 시간을 다 날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갈 수도 있거든. 와, 그렇게나 길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냥 포기를. 그래서 그런 시간을 줄이고 계약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견적 받을 때 가급적 많이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업체들을 추려나가는 과정들을 거쳐서 최선을 선택하는 거. 아까 봤듯이 공정별 금액들이 업체들이 기준에 다 금액에 맞춰서 견적 내는 데는 없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최선을 선택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계약까지는 건설사하고 관계가 중요해. 하지만 계약 후는 현장 소장하고의 관계가 중요해. 제 일을 해줄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비업체 미팅을 할 때 현장 소장을 반드시 동석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룰을 잡았는데 그 기본룰을 누가 잡았어? 제가 잡았죠. 그치. 건축주가. 서로 기본룰을 만들어 와서 계약까지 갔는데 내가 그 기본룰을 안 지키기 시작을 하면 나도 안 지켜도 상대편은 되네. 당연히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기본룰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끔 내가 건설사한테, 현장 소장한테 신뢰를 보여주고, 나는 이 룰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당신도 이 룰에 따라주세요. 이 룰을 안 따를 경우에는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늘 그렇죠.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 금액이 15억에서 20억까지 나오는데 내가 예상했던 금액은 14억이야. 그럼 아예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아예 못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계획 항공사비보다 견적이 높게 나온 경우가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최초의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경우.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14억이라는 금액을 잡았는 게 잘못 잡았을 수가 있고, 근데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잘못 잡는 보면 옆집 아저씨 얘기 듣고 옆집에서 평당 얼마이셨다더라 라는 걸 가지고 내 현장에다 적용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그분이 얘기하는 공사비가 어디까지 포함된지 모르잖아. 그분한테 건설사하고 계약한 내역서를 저한테 줬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잖아. 그렇지? 얼마 들으셨어요? 평당 얼마 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내 현장은 그 아저씨하고는 다른 다르죠. 현장이야. 그리고 시기가 달라.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지은 옆집 아저씨한테 공사비를 물어보면 보통 4, 5년? 지금까지 한 15년 기간 동안에 공사비가 평균 한 4% 정도씩 올라가. 매년. 그러면 5년이 몇 프로야? 20%가 넘지. 그지? 더 늦게 공사하면 당연히 공사비를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사업계획서 할 때 예상공사비를 잘 듣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됐는데 그래도 공사비가 높다면 설계 과정에서 관리가 안 된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뭐 욕심을 덜어내지 못했다는 그지? 걸까요? 설계를 할 때 나의 욕망을 설계 도면에 투영을 하잖아, 그지? 네.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만큼 나의 욕심도 덜어내야지 예상했던 공사비에 맞춰서 설계가 끝나. 공사비는 설계가 어떻게 됐는가 따라서 다른 거야. 설계가 비싸게 돼 있으면 공사비는 당연히 비싼 거고, 싸게 돼 있으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설계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예상했던 공목보다 공사비가 높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계획한 공사비보다 높게 나오면 이때 최악의 선택이 뭐냐 하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설계 과정에서 나의 욕망을 설계도면에 투영을 했으면 이거 빼야 되잖아. 네. 근데 이건 난 다 얻고 싶고 공사비는 줄이고 싶어. 그럼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제일 낮은 업체한테 가가지고 10억 8천에 냈는데 나는 14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1억 8천 정도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최악의 경우가 생겨. 공사 하다가 멈추겠네요. 그치. 공사를 하다가 멈추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또 아니면 견적낸 품목 중에서 높은 것만 깎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당연하죠. 건축주는 높은 것만 보인다고요. 인지상정이긴 한데 네. 자, 아까 견적서를 공정별로 보면 한 업체가 낸 금액 중에서도 높은 공정이 있고 낮은 공정이 있잖아, 그지? 낮은 공정들은 높은 공정들에서 조금 절감한 걸 가지고 낮은 공정들에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업체들은 공사할 때 그 금액을 맞춰 나가는데 높은 걸 싹 다 빼버리면 그 건설사는 공사 내내 마이너스일 거잖아.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아야 돼.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불필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공사비를 얻어야 되는 거야. 이걸 V라고 해. V가 밸류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건축공학, 가치공학 뭐. 가치공학에서 막 쓰는데 싹 다 드러내고 쓸데없는 거 빼고 공사비 줄이자가 키인 거야. 그럼 불필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게 누구 기준이야? 건축주 기준이. 그치, 건축주 기준인 거야. 건축주가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나에게 이 건물 중에서 제일 우선한 건 뭐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견적을 받았는데 공사비가 높게 나왔을 경우에 V를 해야 되는데 V를 할 때 건축주가 우선순위가 없으면 V 자체가 불가능이야.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선택을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건축주는 다 가지고 싶지. 공사비는 싸게 하고 싶고.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없단 말이지. 싸고 좋은 건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견적 조건에 뭐라고 썼지? 견적 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공사비 변경 없다.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 견적 조건을 변경하면 공사비는 변경이 됐다. 네. 그러면 고친 거를 또 견적 타를 받아야죠.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견적 받을 때 견적 조건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 과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재를 뭔가를 하나 바꾸려고 하는데 창호를 제조사 제품명 없이 견적을 줬어. 건설사가 금액을 냈어. 네. 근데 건축주가 보기에 금액이 너무 높아. 아, 이거 좀 싼 걸로 좀 바꿔서 견적을 받고 싶어. 공사비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건설사한테 얘기하니까 저희 원래 싼 걸로 냈어요. 그럼 뭐안 되죠. 그렇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뭘 바꿀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자재 사용서. 제조사 제품명을 우리가 줬지. 네. 그러면 비싼 자재는 저렴한 자재로 변경. 자, 이걸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도면을 바꿀 필요가 없어. 자재만 바꾼 거니까. 자재 사용서만 바꾸면 돼. 네네. 계약서에도 자재 사용서만 바꾸면 돼. 예를 들어 창호야. LG의 스펙이 좀 높은 걸로 견적을 냈는데 금액이 너무 높으면 뭐 KCC를 바꾸면 되는 거고, 유리를 한글라스로 견적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높아. 그러면은 KC 인증마크만 달린 견적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네. 두 번째가 견적 범위. 요것도 뭐냐면 견적 범위를 결정할 때 견적에 포함시켰던 항목 중에서 건축주 지정공사나 취급자재로 변경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벽지를 건설사한테 견적을 받았잖아. 그러면 내가 벽지업체한테 100만 원의 견적을 받고 건설사도 100만 원의 견적을 받았어. 근데 건설사는 거기에다 관리비 유연하고 붙으니까 120만 원, 130만 원이 될 거야. 나는 100만 원에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돼 이제? 직접 벽지업체한테 견적을 받고 벽지업체가 공사하는 동안에 내가 관리자를 해야 돼. 당연히 나의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만큼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견적에 포함시킨 항목 중에서 건축주 지정공사 직업 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을 변경해서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건축주 지정공사고 직업 자재를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는 내가 저번 강의 시간 때 얘기했지. 네, 알아요. 자, 그런 것들만 바꾸는 게 좋고, 하자와 연관이 돼 있거나 다른 공주라고 연계가 돼 있는 공사들은 건설사랑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 생겼을 때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어서 건축주가 정말 힘들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계도면. 요 두 가지는 설계도면을 바꾸는 게 없지, 그지? 네. 요거는 설계도면을 바꿔야 돼. 어떤 게 있냐면 시공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외부에다 석재로 했는데 포천석이나 마천석이나 이런 걸로 했는데 스톤코트로 바꾼다거나, 좀 더 싼 걸로. 그치, 징크로 됐는데 칼라 강판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시공 방법을 변경함으로 해서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공사를 빼는 방법이 있어. 불필요한 공사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7층짜리 건물인데 네. 옆에 건물들은 다 10층짜리야. 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10층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에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조형물하고 이런 걸 내는 경우가 있지. 기능적인 면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으나 건축주의 만족도를 위해서 이렇게 헛벽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 공사비 꽤 나가. 아, 그래요? 음. 그럼 삭제도 되니까. 그치. 근데 이걸 했을 때 뭐가 있어? 도면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또는 준공 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내가 조경에 관심이 많아. 아. 그래서 나무들을, 좋은 나무들을 쓰고 싶어. 그래서 설계에 그걸 다 반영을 해놨어. 근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금액이 너무 높아. 그렇다고 조경을 싹 다 뺄 수는 없거든. 그러면 준공이 안 나니까 준공에 필요한 것만 해놓고 나머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이제 따로 나중에 준공 받고 난 다음에 아. 돈이 생겼을 때 하나씩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준공 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견적 조건들을 바꿔서 공사비를 줄여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바꿀까는 누가 해야 돼? 아, 관리자 네네네. 또는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건축주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 요거 왜냐하면은 불필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건축주와 관리자. 그치. 건설사가 갈 수가 없어. 네네네. 그치?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자재를 바꾸고, 요거는 시공 방법을 바꾸고, 요거는 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수정된 내역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돼. 네. 건설사한테 다시 요거 견적내 주세요. 이걸 26개 업체한테 뿌려서 받을 필요는 전혀 없어. 아까 예비 업체로 된 업체들한테만 뿌리고 받는 거야. 자, 이걸 뿌리고 받을 때 기존에 바뀌지 않는 것들은 금액을 수정하지 못하게 해야 돼. 나머지는 수정을 하면 안 되고 바뀌는 것만, 네. 요것만 바꿔주세요. 그렇지 않을 때는 건설사들이 나머지 것들을 수정을 해. 아. 그래서 바뀌는 것만 딱딱 해가지고 해야 되고, 자, 그러면 건설사가 수정된 견적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겠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관리자는 검토를 해야 돼. 네. 이렇게 해서 되면 가면 되죠. 공사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아. 다시 해야 되나요? 다시 하는 거야. 아, 네. 가장 좋은 거는 부의가 없이 그냥 하는 게 가장 베스트. 그리고 나서 부의를 한번 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줄이지 못했을 경우에 또 다른 걸 찾아서 하는 방법이 한 번 더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퍼져.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부의 항목들을 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이게 1순위, 요게 2순위, 요게 3순위 해가지고 쭉 다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아. 근데 V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적정 금액이 17억인데 제 예산은 14억이에요. 또 계속 돌려도 줄여도 16억밖에 안 되는. 난 14억밖에 안 돼. 그러면 공사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포기해야 돼. 과감하게. 아니면 한 층을 날리거나. 아,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안 되는데 공사를 했다가는 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만 못하는 결과가 생겨. 안 하거나 층을 날리거나 해서 선택하고. 그렇지.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세울 때 예산 공사비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과정도 중요하고, 견적을 받고 나가지고 부의를 할 때 내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견적을 다 받고 했는데도 안 된다면 포기할 용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계약하고 나서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든지 내가 포기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지만 시공사하고 계약을 도장 찍는 순간부터는 못해. 그 다음부터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최종 업체 선정해서 계약서를 쓰고 드디어 진행을 하면 돼. 힘드네요. 아, 근데 대부분
예상했던 금액보다 높게 나와. 왜냐하면 내가 시작할 때 알고 있던 정보가 내가 건축을 할 때 계획서를 쓸 때는 지금의 금액이잖아. 근데 대부분 공사는 1년 뒤에 당연히 금액이 오르지. 그리고 두 번째, 설계를 하는 도중에 나의 욕심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 그래서 공사비가 오른다는 거는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원래 14억으로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요건 사업성 있다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했는데 견적 받아 보니까 17억이 나왔어. 그러면 그 17억을 사업계획서에 다시 대입을 해서 사업성이 나온다고 판단되면 그럼 내가 3억 정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성이 나오니 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은 계획서도 잘 쓰고 설계할 때도 욕심 드러내고 V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V를 한다는 얘기는 드러내는 거거든. 근데 내가 드러내지 않고 이 금액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그냥 고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견적 과정에서 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면 변수를 줄여야 돼. 변수가 있으면 공사 때 이만한 짐을 사채야. 네네. 그지? 복리라고 하시죠. 복리 사채야. 그래서 시공사하고 계약하기 전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변수를 다 줄여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변경사항이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건설사하고 신뢰를 만드는 거. 서로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서로 지켜가겠다라고 해서 그 신뢰 관계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서로의 눈높이를 같이 맞추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건축주에게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을 해야 돼. 관리자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건축주의 우선순위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주죠. 그렇지. 관리자가 건축주가 무엇을 중요하는지를 모르면은 헛발질을 해. 그러면 V를 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원하는 V가 전혀 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건축주의 우선순위를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뭘 하지 말아야 될까?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하면 안 돼. 약간 중간에서 이제 커미션 받고 이런 거. 절대. 그러면 관리자가 아니야. 선량한 관리자가 아니야. 그래서 관리자는 전문가로서 이 현장들을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나의 이익을 고민을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돼. 자, 두 번째가 건축주에게 감정이입을 하거나 건설사에게 감정이입을 하면 안 돼. 네. 이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관리자들이 건설사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 사실 거의 없어. 그렇죠. 근데 건축주에게 감정이입을 해. 좋은 거 아닌가요? 절대 좋은 게 아니야. 네. 건축주에게 감정이입을 하면 관리자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현장을 망치는 결과가 생겨. 더 막 화내면서 따지고 그러나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건축주가 밤에 현장 가가지고 철근 배건된 걸 쭉 봤는데 이렇게 삐뚤삐뚤 돼 있어. 네. 건축주가 막 화가 나. 이렇게 철근이 삐뚤삐뚤 돼 있으면 이 건물 무너지는 거 안 돼요. 막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서 관리자한테 전화를 해. 관리자가 보고 큰일 났다라고 해서 현장 가가지고 현장 소장한테 이거 다 뜯고 다시 하세요. 면 어떻게 돼? 현장 소장도 지치죠? 자, 거기에서 철근 배건이 허용 오차들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고 밑적으로 이상이 없고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축주의 감정이입을 하면 이거 큰일 난 거야. 그래서 건설사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현장이 스톱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만들어 놓은 룰을 어기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건축주에게 감정이입을 한 순간 그 현장은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 그럼 궁금한 게 관리자를 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건축주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주가 관리자를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이 문제인 거야. 관리자는 건축주에게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건축주잖아. 네. 내가 관리자고 네. 내가 자아분열을 해서 안 할 수는 되죠. 없잖아. 네네. 내가 건축주에서 관리자 역할을 할 때 현장에서 가장 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생겨. 그래서 시공사고 싸우고 분쟁 생기고 소송 가고 소송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관리자인데 건축주한테 감정이입이 되고 건축주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 건축주가 지금 뭔가 화가 많이 났어.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관리자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소송에 질 수 있으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감정이입을 해버린 순간 그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건축주가 관리자면은 최대한 분리를 시켜야 되겠네요. 스스로 스스로라도. 마인드 트레이닝을 해야 돼.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계약할 때까지는 건축주이지만 계약하고 나서는 견적받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야. 아까 관리자가 건축주하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건축주가 14억밖에 없는데 견적이 17억이 나왔어. 3억을 줄여야 되니까 관리자가 막 찾아서 과하게 나온 것들 다 깎고 하게 되면 공사할 때 100% 망가져. 자아 분리를 해야 되나? 자분해야 돼. 관리자를 정의를 하면 건축주 입장에서 관리자는 건축주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하는 사람이 관리자야. 힘들겠지, 그치? 네. 근데 건축주는 자신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관리자한테 전달할 때 드라이하게 전달하지 않아. 감정을 실어서 줘. 나 이래서 기분이 안 좋았고 이거 싫고 다 말하죠. 그럼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건축주의 감정은 드러내고 일만 남겨놔야 돼. 건축주한테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일로만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건물에 가장 이익이 되는지 뭔지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돼. 자, 예를 들면 건축주가 공사를 하다가 건물의 퀄리티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 근데 이 현장들을 준공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은 건설사하고도 트러블들은 막 있고 계속 시간을 끌게 되면 준공이 늦어진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과감하게 품질은 뒤로 놓고 준공을 먼저 시켜야 되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네네. 그래서 건축주의 감정기입을 하게 되면 품질을 먼저 놓으니까 공사가 계속 늦어지든 말든 간에 뜯고 다시 하고 뜯고 다시 하고 계속 반복을 하겠지. 당연히 건물의 준공은 늦어지고 건물의 준공이 늦어지면 건설사는 지체 상급료를 물게 될 건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계속 재작업을 시켰는데 그것 중에 타당하지 않은 것들은 공사비 변경을 다 요청을 할 거고 건축주는 공사는 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비용도 비용대로 나오고 그래서 건물에 가장 이익이 되는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아. 마인드 세팅을. 이게 전문가야. 네. 그 현장에서 아무 일 없이 진행되면 관리자는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볼 수가 있어. 아, 그래서 건축주가 뭐예요? 관리자 필요 없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현장이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준공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건축주가 인지를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현장에서 건설사하고 싸워가면서 해야 되는지가 크거든. 그래서 만약에 건축주가 건축 참 쉬워요 라고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관리자 필요 없었네 라고 생각하고 듣는 게 아니고 내가 관리자 역할을 잘했다는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돼. 백조 발 같은 거네요. 맞아. 발 밑에서 열심히 헤엄치는. 관리자는 백조의 발인 거야.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건축주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보니 건물 공사가 다 끝났네? 이러면 관리자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수면 위에 올라와서 건축주가 고민하지 않게끔 한 거야.